자, 거기 명의신탁 약정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크게 양가로 1번에 등기 명의신탁 밑줄. 등기 명의신탁하게 되면 두 개가 있어요. 이자간 명의신탁, 줄이면 이전형 명의신탁이라 하고, 넘겨보시면 방가로 2번에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체크하시고, 괄호에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있죠. 등기 명의신탁 안에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자간 명의신탁하고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옆에 169페이지 맨 위에 계약 명의신탁 있죠. 위임형 명의신탁. 자, 보세요. 설명을 제가 드리고 명의신탁 약정만 유형을 정확하게 구분하시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명의신탁 약정의 유형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등기 명의신탁하고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나눠요. 시험 문제를 푸실 때 지문이 주어지면 이게 등기 명의신탁인지 계약 명의신탁인지 구분 파악이 핵심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약정을 하는 것은 똑같다 그 말이죠. 명의신탁 약정을 한다는 말은 수탁자 명의로 뭐 하겠다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수탁자인 타인 명의로 등기하자는 것은 등기 명의신탁이나 계약 명의신탁의 공통입니다. 그러면 이름이 등기 명의신탁이죠. 등기 명의신탁은 말 그대로 등기만 누구 명의로? 수탁자 명의로 하겠다는 말은 계약은 누가 하겠다고? 계약은 신탁자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등기 명의 신탁의 특징은 매매 계약처럼 계약은 누가 하고? 신탁자하고 약정에 의해서 등기만 누구 명의로? 수탁자. 그럼 계약 명의인하고 등기 명의인이 다르죠? 요게 등기 명의 신탁이에요. 그러면 소유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병과 약정에 의해서 병 명의로 등기했다. 계약은 을이 하고 약정에서 병 명의로 등기 넘어갔다. 이게 등기 명의 신탁이에요. 계약 명의 신탁은 등기 명의를 수탁자라는 것은 당연한데 뭐까지도? 계약까지도 누가 하겠다고? 수탁자가. 여기는 계약 명의인하고 등기 명의인이 일치하죠. 그러면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을과 병이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 병이 수탁자 병이 매도인 갑과 매매 계약하고 병 명의로 등기 넘어갔다. 계약도 병, 등기도 병. 계약한 사람하고 등기 명의 일치하면 그게 계약 명의 신탁이에요. 매매 신탁자가 하였으나 등기는 타인 명의 하면 등기 명의 신탁. 수탁자가 계약하고 자기 명의 등기했다 나오면 계약 명의 신탁. 등기 명의 신탁은 두 가지 아니야. 2자간 등기 명의 신탁하고 3자간 등기 명의 신탁했어요. 유형 파악은 3자간 등기 명의 신탁하고 계약 명의 신탁 요거 구분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2자간 명의 신탁은 몇 사람만 나와요? 두 사람. 신탁자 A하고 수탁자 B 간. 명의신탁 약정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건을 내가 가지기로 하고 등기는 네 명의로 하자. 이게 2자간 명의신탁이겠죠. 여기는 두 사람밖에 안 나와요. 신탁자와 수탁자 간 이렇게 나와. 그러면 등기를 원칙은 신탁자 A가 가지고 있다가 약정에 의해서 누구 명의로? 수탁자로 넘기겠다 그 말이죠. 이게 2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은 세 사람이 나와야 되겠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건을 매도인이 출연해야 됩니다. 매도인 갑하고 신탁자 A, 수탁자 B 이렇게 나와야 돼요. 3자간 명의신탁은 계약은 누가 한다고요? 이게 또 등기 명의신탁이잖아요. 지금 등기 명의신탁은 계약은 누가 하고? 신탁자가 매매 계약하고. 매매 계약은 신탁자가 자기 통장에서 잔금 다 넣었죠. 등기가 이렇게 넘으면 하자가 없죠.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등기는 누구 명의로?
매도인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매매 계약한 신탁자가 매수인이죠. 지금 매수인이 잔금 넣은 다음에 매도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사정이 있어 그러니까 등기를 수탁자 이 사람한테 좀 넘겨주십시오라고 약정해요. 그럼 야는 매도인 야는 신탁자하고 매매 계약했고 매매 대금도 신탁자 통장에 넘어왔는데 야가 전화해서 이렇게 좀 넘겨달라 그러니까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모종의 약정이 있는 사실을 안다 모른다? 안다는 겁니다. 그럼 등기부는 소유자가 매도인이었다가 매수인이 누군데요? 신탁자 명의의 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수탁자 B로 넘어갔죠.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이랍니다. 계약 명의 신탁도 유형은 비슷합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 갑, 신탁자 A, 수탁자 B 이렇게. 이게 계약 명의 신탁이면 명의 신탁 약정을 하죠. 계약 명의 신탁은 누가 계약을 하고 수탁자가 매도인과 매매 계약하고 등기도 자기 명의로 등기 넘어오죠. 그럼 이 두 사람 간의 약정 내용은 여기는 매매 계약은 내가 하는데 돈도 내가 입금시켜 놓을 테니까 등기만 네 명의로 하자는 약정이고 여기는 내가 전면에 나서기 그러니까 네가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자금은 내가 지원할게. 그 말은 내가 네 통장에 매매 대금 넣어놨게. 네가 매도인 만나서 매매 계약도 하고 네 명의 등기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그러면 등기부는 매도인하고 누가 매매 계약했고요? 수탁자하고 직접 매매 계약했죠. 수탁자 명의 등기 넘어온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 여기 매도인은 계약은 야하고 하고 돈이 신탁자 통장에 넘어왔죠. 야한테 등기 넘겨주라 하니까 약정 있는 사실을 아는 경우라고 여기는 다방에서 만난 사람 누구? 수탁자. 신탁자가 야 통장에 입금시켰죠. 돈도 수탁자 통장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야는 매도인은 수탁자의 매수인 야가 지돈 가지고 내 부동산 매입하는 줄로 알 수도 있죠. 그 말은 신탁자가 자금 지원한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여기 계약 명의 신탁에서 명의 신탁 약정을 A와 B하고 약정하였다. 자금 지원했다. 자금 지원받은 수탁자가 매매 계약하고 수탁자 명의 등기 넘어갔습니다. 이게 계약 명의 신탁이죠.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매도인이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 신탁 약정 사실을 자금 지원한 사실을 모른다. 모르는 경우 선이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야가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 야가 자금 지원한 사실을 모른다. 그러면 이건 일반 매매와 똑같죠. 그래서 원칙은 실명법상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고 타인 명의 등기 무효가 원칙인데 계약 명의 신탁에서 수탁자와 그래야 매도인이 신탁자가 자금 지원한 사실을 같은 말 명의 신탁 약정 사실을 모르는 경우 이건 일반 매매처럼 매매 계약 유효 등기 유효 예외입니다. 물론 이렇게 세 사람 짜고 할 수 있나 없나요? 야가 사정이 있어서 짜고 내가 야 통장 돈 넣고 야 지금 매매 계약을 수탁자하고 매매 대금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이 돈이 야가 지원한 사실을 알 수도 있죠. 아는 것은 무효 똑같아. 모른다 이걸 꼭 익히시라고. 이거 모를 수 있나 없나요? 알고 이해하시라고. 그러면 이제 명의 신탁 약정이 여기 이렇게 신탁자와 수탁자 간 약정을 하여 수탁자 명의 등기했다. 두 사람밖에 없네 이자가. 그러면 여기에서 신탁자 자기 명의 등기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 넘기려면 등기 원인은 있어야 되겠죠. 실제 매매 계약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행위, 허위 표시한 매매행위, 가장매매, 가장증여처럼 등기 원인을 만들기 위해서 증여 형식을 매매 형식을 빌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할 때 뭘 가져가요? 증여 계약을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등기 신청한다고. 실제 매매했어요? 안 했다는 겁니다. 신탁자와 수탁자가 나면 이자간밖에 없죠. 두 사람. 가장행위하여 나면 이자간이구나 이 생각하시면 돼. 신탁자가 매매 계약하고 수탁자 명의 등기했다. 삼자간이구나. 자금 지원했네. 수탁자가 계약하고 수탁자 명의 등기했다. 이게 계약 명의 신탁. 그러면 방금 전에 실명법 주요 내용 했죠. 따져보면 실명법상 명의 신탁 약정은 다 뭐 무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건에 대하여 명의신탁 약정 무효. 타인 명의 등기 무효. 여기에서는 나눠야죠. 수탁자와 거래한 매도인이 신탁자가 자금을 지원한 사실,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모른다. 나오면 뭐만 무효? 약정 무효. 요건 일반 매매와 똑같이 매매 계약 및 등기는 유효. 알면 무효. 그 다음에 민법에서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설명하실 겁니다. 우리 처음에 이게 모른다 이게 잘 나와. 그러면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 재산을 처분한 것은 자기 거 팔았어요? 남의 거 팔았어? 소유자가 야죠. 소유자. 타인 명의,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보관하고 있는 자. 수탁자가 소유자 승낙 없이 동의 없이 팔아버렸다. 그게 횡령이야. 야는 집가인데 팔았죠. 야는 횡령죄 성립되겠죠. 그러면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야가 수탁자가 신탁 재산을 팔았죠. 지금 수탁자가 신탁 재산이 수탁자 재산이 아님을 야가 몰랐거나 선의거나 알고 있어도 제3자는 소유권 기타 물권 취득하죠. 신탁자는 제3자 찾아가서 명의신탁 약정 무효에 등기 무효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야가 권리 취득한다고. 그러면 신탁자는 야한테 횡령죄 처벌하고 야가 팔았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명의신탁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아니야? 자기 거이죠. 그러면 타인 소유 재산 노무를 가지고 타인에게 손해가고 자기가 이득을 취하고 있으니까 법률상 원인 없이 무효관계에서 타인의 재산 노무로 손해가고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게 부당이득 아니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수탁자 대상으로 횡령죄 처벌할 수 있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시험에 잘 안 나와. 잘 안 나온단 말은 영 안 나온단 말은 아닙니다. 영 안 나오면 수업 안 할 거 아니야. 야가 건물을 신축할 수 있나 없나요? 신탁자가 원시적 취득이죠. 팔려면 보존 등기해야지. 보존 등기 자체를 약정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처음부터 수탁자 명의로 했다고. 이것도 명의신탁 약정 처벌입니다. 이전 등기뿐만 아니고 보존 등기도 처음부터 야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넘기는 이유가 뭐예요? 조세포탈 목적이겠지. 아니면 채권자에 의한 경매 신청을 피할 목적이니까 이전 등기뿐만 아니고 보존 등기를 약정해서 타인 명의로 보존 등기도 이 장은 똑같아요. 처벌돼요. 요거하고 구분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일단 3자간이나 계약 명의 신탁은 매도인이 출연합니다. 신탁자, 수탁자는 기본이고 매도인.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3자간 명의 신탁은 약정 무효죠. 등기 무효죠. 매매 계약은 매도인과 신탁자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 무효. 매매 계약을 무효로 돌릴 이유는 하나도 없다. 지금 매매 계약은 정상적으로 했다고 야가 잔금을 넣었는데 등기를 약정에 저렇게 넘긴 요걸 규제하게 한 거예요. 요렇게 넘으면 하자가 없는데 정상적인 그랬는데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 무효. 3자간은 매매 계약만 유효합니다. 매매 계약만 유효. 약정 및 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러면 등기부에서 야 명의 등기 생략하고 수탁자 명의 등기 나면 이게 무효죠.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매도인에게 있다. 그죠? 그러면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죠.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권리 취득하죠. 이게 최근 판례가 바뀌어서 이게 작년 시험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는 신탁자와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될 것인가? 횡령죄란 말은 타인 소유 부동산 만약에 수탁자 처분한 것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 성립되려면 신탁자 것이었는데 내 명의로 등기 가지고 있는 내가 팔았다면 소유 승낙 없이 팔았다면 횡령죄죠. 여기는 신탁자 것인데 내가 팔았잖아요. 횡령죄지만 여기는 야 명의로 등기 넘어간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기가 야가 소유자인 적이 없다고. 사실적으로 잔금을 넣어 사실상 실제 사실상 권리자는 맞지만 법률상 권리자냐 아니에요. 매도인. 그래서 제3자가 처분한 것은 이전에 횡령죄 성립한다 했는데 판례가 바뀌었다고. 신탁자에 대해서 횡령죄 성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탁자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매도인과의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처분한 것은 횡령죄인가? 횡령했나요? 이거는 매매 대금 다 받았잖아요. 그죠? 판례 바뀌 여기 이해됩니까? 표정이 애매하다. 횡령죄라는 것은
내 건데 내 걸 남한테 맡겼는데 그 사람이 소유자 승낙 없이 팔아버린 게 횡령죄야. 그러면 삼자간 명의신탁에서는 매매 계약은 야하고 돈은 다 줬지만 법률상은 야한테 등기가 넘어왔다가 이렇게 넘어갔으면 야가 소유자 맞잖아. 그런데 야한테 등기 넘어온 적이 없죠. 등기가 없으니까 등기부는 이렇게 넘어왔다고. 야가 소유자야. 신탁자의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탁자가 처분한 것은 횡령죄가 없다고.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없는 이유는 야는 매매대금 다 받아먹은 사람이죠. 횡령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자간 명의신탁은 횡령죄 없습니다. 결론은 횡령죄는 여기만 있다 그 말입니다. 계약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자금 지원했습니다 나오면 아 계약이구나. 그 다음 확인하실 게 수탁자하고 거래한 매도인 이 사람이 안다 모른다 이걸 꼭 구분하셔야 돼. 모른다 나오면 뭐만 무효, 약정만 무효, 매매계약 및 등기는 유효. 누가 완전한 권리자? 수탁자가 완전한 권리자.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이건 남의 거 팔았어요? 지 거 팔았어요? 자기 거 팔았죠. 이건 횡령죄 자체가 없어. 그죠? 그러면 요 사람이 완전한 권리자, 모르면 야가 완전한 권리자 맞는데 요 두 사람과의 관계를 보세요. 신탁자하고 수탁자 치면 명의신탁 약정은 뭐예요? 무효죠. 야가 매매대금 5억 원을 지원했죠. 무효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으로 손해가하고 자기는 5억짜리 부동산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내 겁니다라고 당연히 주장 못해. 여기서는 누가 완전한 권리자예요? 수탁자이기 때문에. 다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유형을 계약을 누가 하고 등기가 누구한테 넘어왔는지, 계약한 사람이 자기 명의 등기 넘어왔는지, 계약한 사람하고 등기 명의이 다른지 이걸 구분해서 읽을 줄 아셔야 된다고. 계약한 사람하고 등기 명의이 다르면 삼자간이고 계약한 사람하고 등기 명의이 같으면 계약 명의 신탁. 그렇게 읽어봅시다. 어려우면 읽을 때 체크해 넘기세요. 인상 쓰지 마시고. 아직 인상 쓸 때가 아니요. 어머야 저거 뭐고 미치겠다. 167페이지. 모르는 거 처음 배웠을 때는 다 고통 아닙니까? 고통이지. 이 나중에 민법에서 더 배우십니다. 민법에서 여기 지금 등기는 안 했는데 야 지금 등기 넘어가 있죠. 요 상태에서 수탁자 명의 등기 무효죠. 신탁자가 야한테 전화하겠죠. 야 이제 사정이 내 사정이 풀렸으니까 등기 좀 넘겨달라 하겠죠. 아니 수탁자가 뭐라 해? 싫어요가 이거 누구세요 이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욕심이 난다는 거지. 내 명의 등기돼 있으니까. 그러면 신탁자는 야 등기 무효죠. 야가 권리자죠. 민법으로 치면 등기 명의인이었다가 야한테 넘어간 등기가 무효죠. 야가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여기 무효죠. 실권리자인 신탁자는 야 상대로 누구세요 할 거 아니야? 모르면 말소 등기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죠. 말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다 그 말은 누구세요 하면 모른 체 하면 같이 죽자는 겁니다.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건다는 겁니다. 소송을 하면 법원에서 아 신탁자 A 것이었다가 수탁자 B로 넘어간 원인이 뭐였다? 명의신탁 약정이었다. 적발되겠죠. 그러면 신탁자는 실명법 위반이고 수탁자도 실명법 위반이죠. 여기는 5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 벌금형, 3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형. 응? 되죠? 그러니까 야가 같이 죽자라고 말소등기 청구 소송 걸어봐야 신탁자가 5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 벌금이잖아요. 그 수탁자가 그때도 야 누구세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실무상으로는 팔아가지고 좀 줘요. 수탁자한테 차익이 좀 준다고. 야는 횡령죄 성립돼야 한대요. 된다 그죠? 그 나중에 제재는 나중에 암기하시고 일단 이런 것까지 우리 시험에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는 신탁자 명의로 등기 넘어간 사실이 없죠. 매매 계약은 유효죠. 그러면 요 나눠서 정리하셔야 돼. 매도인 갑과의 관계에서 신탁자와의 매매 계약은 유효죠. 유효하니까 매수인인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유효한 매매 계약에서 돈 다 줬기 때문에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죠.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하려 보니까 등기는 어디 가 있어요? 수탁자한테 넘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야 등기 무효죠. 지금 여기 권리자는 이 사람 아니야? 그러면 무효 등기권자에게 매도인은 말소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무효니까 수탁자 명의 등기 무효고 야가 소유자 아니야? 말소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러면 매도인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자인 신탁자는 매도인이 수탁자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말소 등기 청구권을 매도인에 대한 권리자인 매수인이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말소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말소시키고 그러면 야 명의로 등기가 회복되겠죠. 그러면 유효한 매매 계약한 매수인이자 신탁자는 매도인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이것도 대위 행사한다 그러면 소송 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형벌 5-3-1. 근데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해도 이거는 횡령죄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여기는 매도인이 선입니다 하면 물을 것이지 약정만 무효, 매매계약 및 등기가 유효하니까 여기가 완전한 권리자니까 말소 등기 청구권이다 이런 말 없고 오로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있다. 횡령죄 자체가 없는 건 당연하시겠죠. 야가 완전한 권리자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잡아서 일단 공부하시고 판례 공부는 나중에 문제 풀 때 가셔 하셔야 돼. 읽어서 명의신탁 약정의 유형을 구분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요런 과목은 기출문제집에 사례형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계약 명의신탁하고 3자간 명의신탁 갑을 매매계약하고 을 비약 약정에서 병면이 넘겼다 이렇게 읽으면 아 여기 3자간이구나. 3자간에 수탁자가 정한테 팔았습니다 하면 3자간 놓고 푸시면 되고 갑 소유 부동산에서 을하고 병하고 명의신탁 약정했다. 병 수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하고 수탁자 자기 명의 등기 넘겼다. 아 계약 명의신탁이네. 제3자에 팔았다. 이렇게 계약 명의신 놓고 이렇게 푸실 줄 아셔야 돼. 그러니까 문제가 읽혀야 밑에 지문 5개가 보이죠. 그런데 작년 시험처럼 우리 시험에 민법처럼 문제를 내버리니까 갑을 병정 이렇게 내버리니까 포기해버리잖아요. 민법을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이 우리 시험에 실명법의 기본 문제를 내는데 포기해버린다. 포기. 희한하죠. 이게 이 문제가요 민법처럼 실무시험에 나왔나부터 의심하기 시작해가지고 작년에 30회 문제 한번 풀어보시라고 민법 가벌병 문제 같은 게 나와가지고 손을 다 띄다더라고. 민법 문제는 풀었는데 중개실무시험 문제는 못 풀었다더라고. 다 뭐 문제가 있겠죠 뭐가. 그런데 어떤 분은 가벌병정 이건 안 따지고 밑에 지문을 봐요. 먼저 안 풀리죠. 뭐 문제가 뭔지 알아야 지문을 보이지. 문제 지문 읽을 가벌병 보니 깝깝하고 답에는 혹시 내가 아는 단어가 있는지 하고 답 안 됩니다. 그건. 자, 한 문제 포기하지 뭐. 포기하시면 안 돼. 지금부터 포기하기 시작하시면 안 돼. 8월 말부터 조금씩 포기 5% 10%씩 줄이시라고. 8월까지는 최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 자, 봅시다 이제. 168페이지 유형은 실권리자하고 수탁자하고 그림 보시면 약정에 의해서 등기는 넘겼죠. 약정 무효, 등기 무효죠.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았죠. 제3자는 권리 취득하죠. 그게 이제 그림이고 동그라미 2번의 효력은 2자간이니까 약정 및 등기는 다 뭐 무효.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고 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니까 신탁자에게 기속이 된다. 그거 한기 지문. 수탁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 청구하여 실명 전환할 수 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 누가? 신탁자는 요거 아니에요? 명의 신탁 약정이 무효죠. 약정 무효, 등기 무효인데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 이전 등기는 가능해도 매매기 약정이 유효해야 이전 등기 청구할 거 아니야. 그죠? 말소시키고 회복하는 건 가능하다고.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은 가능하지만 약정이 유효함을 이유로 유효해야만 권리를 행사할 거 아니야. 약정은 무효죠. 그러니까 이전 등기 청구를 못 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약정이 유효해야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약정 자체가 무효니까 말소 등기 청구는 행사할 수가 있지만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전 등기 청구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민법 더 배우시면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는 가능하다. 야가 소유자였잖아요. 진정 명의 회복은 요건이 뭐예요? 등기부상 권리자였거나
187조 법률 규정 권리자 인데 타임명이 넘어갔죠. 이게 준정명이 아니야? 요때 진정명의 회복을 내 거니까 내 거였으니까 돌려달라고 이전 등기 청구 가능해도 약정 매매 계약이 유효하면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약정이 유효해야 이전 등기 청구할 거 아니야. 약정이 무효니까 무효인 관계에서 이전 등기 청구는 없다고. 무효 등기권이기 때문에 말소 등기 청구를 행사해서 말소시키고 가져오는 거 가능하고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는 가능하지만 나중에 민법 배우시고 말소 등기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약정이 무효니까 이전 등기 청구는 행사할 수 없다.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땡땡 약정은 무효이므로 적어 놓으시면 돼. 그러면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걸면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명의 신탁 사실이 밝혀지면 과징금 이행 강제금 나중에 암기사항이고 형사처벌 나중에 5-3-1 처벌권 나중에 암기사항이고요. 네 번째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 대상 부동산을 양도 처분했다. 그럼 제3자는 명의 신탁 약정에 대해서 모른다. 선이든지 알고 해서 했다. 악이든지 선악불만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횡령죄까지는 주장해서 처벌할 수는 있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은 꼭 신탁자가 뭐하고 매매 계약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죠. 그 계약한 사람하고 등기 명의는 다른 게 3자간 명의 신탁입니다. 그래서 뒤에 신탁자가 매매 계약했지만 신탁자 명의의 등기를 생략하고 중간 생략 등기를 해서 수탁자로 바로 넘어가는 게 등기 명의 신탁 중에서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고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이라 합니다. 그림은 매도인하고 누가 매매 계약하고 신탁자가 매수인데 매매 계약했고 매매 계약은 뭐 유효 약정 무효 매도인에서 수탁자 명의 등기도 뭐 무효. 그래서 효력은 밑에 약정 및 등기는 다 뭐 무효.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원소유자 매도인에게 기소. 그러나 매매 계약은 유효하죠. 유효함으로 매매 계약한 신탁자인 매수인은 수탁자 명의 등기를 말소시켜야 될 거 아니야? 누가 행사할 수 있는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말소 등기 청구를 대위 행사해서 말소시키면 그 다음에 매도인에게 등기가 회복되면 신탁자는 매도인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해서 돌려받는다고. 과정을 아시겠죠? 뭐 네 번째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다. 제3자는 선악불만하고 취득하죠. 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이때는 횡령죄가 있다 없다. 신탁자 명의로 등기가 넘어간 사실이 없다. 법률상 소유자였던 사실이 없기 때문에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신탁자에 대해서 횡령죄가 없다. 이사가는 신탁자 명의 등기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신탁자 것을 팔았기 때문에 횡령죄가 있지만 여기는 없다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옆에 페이지 계약 명의 신탁 위임형 명의 신탁 있죠. 위임형 명의 신탁이다. 그러면 내가 네한테 돈은 넣어놨게 네가 내가 되어서 매매 계약 좀 하고 등기 좀 가지고 있으라 그 말 아니야? 계약 명의 신탁은 가장 기본적으로 자금은 누가 지원하고 신탁자가 매수 자금을 지원한다. 아 계약 명의 신탁이구나. 그럼 자금 지원받은 누가? 수탁자가 누가 하고 매도인과 매매 계약하고 등기도 누구 명의? 수탁자 명의 등기 넘기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수탁자와 그러한 매도인이 신탁자가 자금 지원한 사실 같은 말 명의 신탁 약정에 대해서 모른다. 선인 경우 뭐만 무효 약정만 무효 수탁자와 매도인 간의 매매 계약 및 등기는 유효.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매도인하고 신탁자는 끊겨 있죠. 거기는 계약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금주 역할에서 자금 지원했다. 지원받은 수탁자가 계약하고 등기 넘어왔다. 그래서 박스 밑에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지만 매도인과 수탁자인 매수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 계약 및 등기는 뭐 유효. 수탁자가 완전 유효한 소유권 취득하죠. 신탁자는 부당 이득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밑줄 하시고
방금 전에 실명법이 시행되기 전에 판례에서 유효하게 인정했다 그랬죠. 지금 그 내용은 그 앞에다가 디귿의 부당이득으로서 소유권 이전 정권 행사할 수 있다. 옆에 실명법 시행 전 적어보세요. 실명법 시행 전 계약 명의 신탁의 경우. 그 나중에 민법에서 구체적으로 쪼개서 다시 공부하십니다. 보세요. 이 계약 명의 신탁 약정한 것이 실명법 시행 전에는 판례에서 유효하게 명의 신탁 약정을 유효하게 인정하고 타의 명의 등기를 유효하게 인정했죠. 그럼 지금 이 계약 명의 신탁 약정한 시점이 실명법 시행 전에 계약 명의 신탁이었다고. 그러면 이하가 지금 신탁자가 5억 원 지원했죠. 돈 가졌죠. 지금 계약했죠. 그러면 명의 신탁 약정 유효 무효? 여기 유효하잖아요. 실명법 시행 전이었다면 야가 지금 부동산 가지고 있죠. 대내적으로는 야가 소유자고 대외적으로는 야가 소유자죠. 지금 재산이 시절 흘려가 100억이 되실 수 있나 없나요? 5억 투자인데 가격이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명의신탁 약정에서 수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야 실명법 시행 전에는 유효한 명의신탁 약정이었죠. 현재 100억짜리가 되어 있어도 100억짜리 소유권 다 달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실명법 시행 후이면 명의신탁 약정 무효죠. 다 달라고 못해. 야가 지원한 매수자금 있죠. 5억만 100억짜리가 되어 있어도 그 여기 다르다고. 지금은 부당 이대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한다는 말은 언제? 실명법 시행 전 계약 명의 신탁의 경우에는 유효한 약정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때는 소유권 달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럼 비교하시면 뭐요? 실명법 시행 후이면 매수 자금만 그래 적어 놓으시라고. 실명법 시행 후의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죠. 야가 완전한 권리자죠. 지금 수탁자가 야 무효자네. 지금 무효자네. 지금 야가 권리자죠. 야가 권리자잖아요. 야가 팔면 부당이득 할 수 있는 범위가 실명법 시행 전이었다면 100억짜리 부동산 다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실명법 시행 후에는 명의신탁 약정할 때 지가 투자했던 5억만 매수 자금만 부당이득. 실명법 시행 전 계약 명의신탁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소유권 자체. 실명법 시행 후 부당이득은 매수 자금만. 그 다음에 미음은 똑같아요. 제3자에게 양도했다. 제3자는 명의신탁 약정에 대해 선악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뭐는 주장할 수 없다. 횡령죄가 있을 수가 없죠. 여기는 누구 거니까? 수탁자 것이니까. 됐죠?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보시면 5번의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되는 것. 이번에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꼭 체크해 놓으시고 법정 지상권 할 때 이거 나오죠.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공동 소유재산 할 때 나오고 민법에서요. 밑에 6번 있나요? 종교단체 종중 배우자에 대한 특례 있나요? 종교단체가 타의 명의 등기했는데 무조건 유효가 아니고 배우자가 명의신탁도 무조건 유효가 아니고 종중재산, 종교단체, 배우자가 명의신탁인데 약정을 규제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명법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조세포탈 목적으로 하니까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고 법에서 금지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의 명의 등기를 규제하게 한 법인데 그러면 특례가 인정된다는 세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이도 무조건 언제나 유효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배우자가 명의신탁이든지 종교단체 산하조직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본원 명의로 등기에 넘어올 때 명의신탁 약정의 목적이 뭐가 아닐 때만 유효하게 봐주겠다고.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때 몇 사람에게만 세 사람에게만 유효하게 인정하겠다고. 그럼 유효하다 그 말은 실명법은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을 규제하게 한 법이면 유효한 명의신탁은 실명법 떠나야지.
그 민법에서 배우시는 신탁 이론 배우시죠? 예? 뭐 안 배웠을 거예요? 신탁을 배웠겠지. 아니 이게 아니고 신탁 이론은 배우셨을 거야 아마. 진짜로? 민사특별법 한 번도 안 했어요? 신탁 이론 잘 배우시라고. 신탁 이론을 가단법 배울 때 나오고 있어요. 신탁 이론 배우시라고. 그럼 유효한 명의 신탁은 실명법하고 관계없다고. 부동산 실명법은 무효인 명의 신탁 약정을 규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종종 배우자 종교된 채 간 명의 신탁 약정이 여전히 조세 포탈 목적이거나 강제별 면탈 목적이면 그건 똑같이 무효 처벌 똑같아요. 그런 목적이 아닌 세 사람에게만 유효하게 인정했다. 그럼 유효한 명의 신탁이니까 실명법에서 처벌돼요? 처벌장이 있을 수가 없지. 유효한 명의 신탁은 벌칙 과징은 없다고. 실명법 처벌되지 않는다고. 그걸 구분해서 이런 것이라고. 오늘 이번 진도는 요 정도 해요. 실명법은 오늘 기출문제 딱 두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돼. 갑을 병정까지 나와 있는 거 풀어보셔야 돼. 그래 읽어서 문제 물음표까지 읽어가지고 삼자가 계양명의신탁 이 정도 되면 다 고르기 쉽다는 겁니다. 유형 파악이 중요해요. 그 옆에 나중에 7, 8월달 문제풀이 가시면 170페이지 위에 박스 있죠. 우측에 벌칙이 있죠. 제재 171페이지 박스. 그걸 나중에 암기하셔야 돼요. 5-2, 3-1 이렇게 이야기해요. 횡령죄는 2자간만 횡령죄 O 돼 있죠. 3자간 X. 당연히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이면 수탁자가 권리자니까 횡령죄 나올 수가 없다. 험한 시절에는 이거 나와요. 요거 이제 공부 안 했겠지 싶을 때 한번 낸다고 벌칙을. 그 정도 하시고. 임대차 법부터 그러면 한 번도 안 하셨겠네. 잘 됐네. 다 처음 배우시네. 임대차 법법은 들은 풍으로는 계시잖아요. 근데 실명법이 쉬운가 임대차 법법이 쉬운가? 임대차 법법이 훨씬 어렵습니다. 실명법은 요것만 구분하면 돼. 풀 거 없어요? 그 나중에 명의신탁 약정이 아닌 거 양도담보 가등기는 가담법 배우시면 당연히 실명법 규제 대상이 아닌 거. 민법에서 공동소유재산을 배우실 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그건 조세포탈 목적 등이 아니니까 명의신탁 약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유효한 명의신탁으로 특례가 인정되는 사람은 세 사람이 있다. 그 나중에 신탁 배우실 때 배우시면 돼요. 자, 임대차 보호법. 임대차 보호법도 우리는 공부하실 때 등기법을 그렇게 배우시는데 등기를 왜 하는지, 등기가 어떤 의미인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이 뭔지, 공시기능한다는 말을 모르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말을 억수로 많이 쓰지만 사실은 그걸 어디다 쓰는 권리인지 그걸 모르고 공부하신다. 그래서 우리 과목은 아주 기초적인 지문을 물어요. 어려운 지문 때문에 틀리게 나오는 게 아니고 기초 지문 때문에 틀리게 나와요. 민법은 당연히 임대차 보호법의 판례 이론이 쭉 나오겠죠. 우리보다 좀 더 어렵게. 그러니까 실무시험에 나오는 민법 문제는 쉽다는 겁니다. 작년에 관습법상 법정시행권도 쉬운 문제고. 자 보세요. 기초만. 여기는 알고 계시는 내용이나 들으신 풍을만큼 대답하시면 돼. 대답하시고 틀리고 옆에 사람 기분 좋게 하고 나는 기억하고 옆에 사람은 언니 저 틀렸네 그것만 기억하고 뭐 틀린지 모르고 또 틀리고 이렇게. 대답을 안 해야 되겠다고요?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 한 취지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대답을 안 해야지. 대답은 어차피 하시다 보면 9월달 실전 모의고사 쪽집기 백선 들어가죠. 수업 이렇게 안 합니다. 9월달에 막 이렇게 적고 안 한다고. 3자가 명의신탁 누가 계약해요? 신탁자. 누구 명의 등기? 이렇게 하고 말로 하고 끝냅니다. 적으면 또 싫어합니다. 이제 그만 적으라 이렇게. 9월달은 쪽집기 백선부터 해가 쭉 갈 때는 쉽다고. 9, 10월달 과정을 쉽게 가기 위해서 지금 고생하시는 거예요. 6월달 공부가 거의 80%입니다. 이런 공부 쭉 다 해놓으시면 따라오시면
7, 8월 때 이론 공부를 구체화해서 함정 체크를 탁탁 해 넘어가는 게 7, 8월이고 9, 10월 달에 8월까지 모아서 다 정리한 걸 최종 정리한 시 실전 모의고사 4번 쪽집게 백선 2주 6주 과정 아닙니까? 뭐 이번에는 시험이 마지막 주니까 2, 3주는 혼자서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한 번씩 와가지고 쑥 한 번에 오전에 한 번 쑥 훑어주고 강의 가요. 다른 선생님만 저만. 다른 사람 특강 다 끝난 다음에 한번 할 겁니다. 학원을 수업을 나가다 보면 애들도 세 군데 나가보면 마음이 좀 더 땡기는 학원이 사람이다 보니까 특히 대구요. 대구는 코로나 때문에 다른 학원보다 2주 3주 더 공부를 못했거든. 그 공부가 지금 다리가 이만큼 우리 학원은 이만큼 끊겼는데 애들이 이렇게 나가보면 이만큼 그 다리가 2개월 정도 끊겨 있다고. 이걸 연결을 해보니까 본인들은 공부를 좀 해왔으면 좋은데 안 했다는 겁니다. 공부에 토막 공부를 하면 좀 시간 좀 남으면 맞다 공부 좀 해야 된다. 한 타임 듣다가 또 쉬시다가 또 뭐 그 왜냐하면 집에 계신 분들은 밥을 자꾸 삼식이잖아요. 우리가 돌아서면 밥 해주고 밥 해주고 한다고. 그러니까 대구 같은 데는 제가 나중에 따라 한번 해줄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니 다 할 것 같으면 다 하고 한 군데 찍어서 하는 건 안 된다고 뭐 안 하는 거지 뭐. 우리 하고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특강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시간 잡아가지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때는 뭐 한 4시간 한 3시까지만 시간 주면 중개사법 쑥 다 정리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만약에 공시법 선생님이 모미팅가 못한다. 공간정보는 제가 작년까지 했기 때문에 공간정보 한 12문제 있잖아요. 그 쑥 한 3시간 4시간 이면 연불 주르르 하면 하고 그게 10월달 셋째 주 공부예요. 적을 필요도 없고. 자 보세요. 임대차 보호법은 일단 민법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겠죠. 민법에서 임대차 규정을 비우시기 때문에 그럼 민법 일반법에 있는 민법 임대차 규정을 두고 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었는가 이 배경은 좀 이해하셔야 되겠죠. 민법에서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는 당연히 임차권이죠. 임차권은 배우셨나요? 임차권이 할 수 있는 권능이 뭘 할 수 있는 권능이 임차권이 권리입니까? 임대인과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보증금 차임 줄 테니까 유상이니까 사용 수익을 좀 하자는 거죠. 그러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었다. 용의권은 끝났죠. 남은 게 뭐예요? 남의 물건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 요 두 가지를 담고 있는 게 임차권이에요. 그래서 착각을 하시는 게 임대차가 종료되었다. 만료되었다면 목적물 인도하고 보증금 받아 놓으면 되죠. 보증금 반환받지 못했다.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계약한 물건을 유치할 수 있겠는가? 답을 하셔야지. 아니 그냥 아무거나 답이 두 개잖아요. 임대차가 종료 만료되었다. 보증금 반환받지 못했다. 반환받을 때까지 목적물 유치할 수 있겠는가? 있다 없다 답하시면 되지. 유치권을 행사하는 권리는 내가 받을 돈이 어떤 채권일 때 유치합니까? 민법으로 치면 물건에 관하여 결연관계에 있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이 어렵잖아요. 내가 지금 받을 돈, 채권 가지고 그 물건에 직접 투입한 돈인가 아닌가 그걸 보셔야 돼요. 그게 관하여 생긴 채권, 결연관계는 대표를 공사대금 채권 아니야? 공사대금 채권은 그 물건에 공사했잖아요. 임대차를 배우시면 필요비, 유익비는 그 물건에 직접 들인 비용 아니야? 유치권 행사하죠. 그럼 보증금 가지고 집 지었냐고? 아니죠. 그러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결연관계 있는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는 못한다고. 그러면 계속 살던가요? 받을 때까지? 받을 때까지 계속 살자네. 사는 이유가 뭐예요? 임차권의 내용이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가 임차권이 임대차를 주장해서 계속 사는 것이지 유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임차권은 채권이죠. 지금 민법입니다. 채권이라 하면
그거는 우리가 다 아니까 네가 생기초니까 네가 그냥 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채권이라 하면 자기와 계약한 특정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죠. 임대차 계약한 임차인이 가지는 이런 임차권인 권리는 자기와 계약한 임대인인 특정인에게만 주장해서 살겠다 하고 나올 때 보증금 달라고 한다고. 그럼 민법에서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했죠. 계약 기간 중이라고 지금. 기간 중인데 임대인이 사망해서 상속인에게, 정여 계약에서 수정자에게,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에게, 경매에서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그러면 임차권이 이런 채권 가지고 임대인 위에 제3자 양수인이죠. 양수인 제3자에게도 계속 계약 기간 남았습니다. 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채권은 야한테만 조정한다니까요. 제3자 야는 임대인이 아니잖아요. 제3자에게 목적물 소유권이 넘어가면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이 이런 채권인 이 임차권 가지고 계속 계약 기간 중이니까 남은 기간 동안 쓰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없고, 제3자에게 보증금 달라 할 수 있다? 없다는 겁니다. 기간 중에 주인 바뀌면 비워달라고 하면 비워줘야 되고, 나올 때 보증금은 안 주고 나가야 된다고. 그럼 경제적 약자 지위에 있는 임차인이 보호가 안 되겠네. 그래서 최소한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켜야 되겠다 만든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20년 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차인 지위가 종전에 민법에서 있을 때보다 안정이 되었고, 이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경제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러면 민법보다 야가 특별법에 의해서 안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임대차 계약하고 원리 임대인과 약정한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라도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임차권 채권 가지고 제3자 양수인 상속인 수정자 매수인 낙찰자에게 기간 남았습니다. 사용 수익하겠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나올 때 제3자에게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으면, 이런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으면, 줄이면 대항할 수 있으면, 대항력을 주면 안정이 돼요. 되죠. 그러면 임차권도 민법에서 배우시면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등기가 뭐예요? 등기는 공시법에 배우는 거 아니야? 공시한다고 누구에게? 제3자 어느 누구에게든지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하겠다. 그럼 제3자도 등기부 보면 아 여기 임차인이 있네 라고 인식할 수 있나 없나요? 있으니까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가 되어 있으면,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가 되어 있으면 제3자에게 권리 주장할 수가 있다. 그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요건 아니야? 대항요건이고 등기가 4월 24일 날 등기가 되었다. 언제 공시가 되었어요? 4월 24일 날. 그럼 제3자에게 대항력 언제? 등기한 그날. 그날이 누구 노래요? 김연숙이라고 합니까? 언덕 위에 손잡고 그늘던 길목도 아스라이. 이게 시험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험에 아니 김연숙이가 나온 게 아니고 최근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최근 시험이요. 나중에 그것도 1번 지문이야. 우리는 임대차법을 공부량이 많을수록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다음 날부터 보고 오야. 근데 출전이 그건 너무 잘하게 1번에 상가 임대차를 등기한 때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는 안 보여요. 내가 보고 싶은 단어만 탁탁탁 보여. 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이다 읽어버리면 무조건 우리 머릿속에 다음 날만 띄어요. 상가 임대차 등기는 안 보이고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옳은 지문으로 가버리니까 밑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억지로 엉뚱한 4번 찍고 나온다고. 등기했다 나오면 등기한 그날 공시가 되어서 안 되세요? 등기한 그날 공시가 되었으니까 그날 등기한 날부터 이렇게 나와야지. 다음 날부터 안 된다고. 그러면 실무상으로 등기가 잘 된다고? 등기가 협력이 잘 안 되니까, 등기가 안 되니까 여전히 대항력이 없어서 안정이 안 되니까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등기한 것처럼 임대차 보호법에 정하고 있는 대항할 수 있는 등기가 대항요건 맞죠?
등기는 없더라도 등기처럼 법에 정하고 있는 대항 요건을 갖추시면 등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 주겠다고. 등기는 그날이요. 등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에 정하고 있는 대항 요건을 갖추시면 이건 등기는 아니기 때문에 대항력은 주지만 그날이 아니고 다음 날부터. 이게 기초예요. 그럼 임대차 보호법 공부하실 때 가장 기초가 무조건 뭐는 갖춰라. 무조건 대항 요건을 무조건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 공부하실 때는 가장 기초적으로 현재 임차인이 임대차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대항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이거 확인하는 게 가장 기초적이에요.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거꾸로 아무리 확정일자 받아봐야 우선 변경은 없고 아무리 소액 임차인이어도 어떤 요건을 갖춰도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가 일치 안 된다고. 그 대항 요건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금 쉬었다가 대항 요건부터 할게요.